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방금 배웠던 게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역사였잖아요. 지금 책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얘기 못했던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4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제체제의 분류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북한 보시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을 나라가 거의 소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사회주의가 언제 등장했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중상주의, 상업자본주의가 있었죠? 상업자본주의. 네, 여기에서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방임 체제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로 가고, 독점 자본주의에서 다시 어떻게 가요? 이게 바로 복습할 수가 있나? 그죠? 네. 독점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가냐면 수정 자본주의로 가고요.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 다시 어떻게 가냐면 신자유주의로 갔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때 자유방임주의, 여기 자유방임주의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국가가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했었잖아요. 우리 자유방임주의 할 때.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맡겨놓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는 이 부가 분배됨에 있어서 돈을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자유방임 체제 다음에 새롭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회주의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가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는 거기 보시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를 지금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계획 경제 체제는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정부의 계획 및 명령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획 경제에서는요, 추구하는 가치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이해가셨습니까? 분배를 고르게 하자라는 얘기고요. 됐고,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 있냐면 중앙계획 당국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중앙 집권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계획경제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을 보시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거기 보시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야경국가라고 하거든요. 야경국가. 밤에 있는 치안만 담당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어때요? 경제 대공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큰 정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석유 파동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걸 좀 냅두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라, 개입 역할 축소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을 하더라. 역할 축소. 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있는데, 시장 실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거고요. 정부 실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개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제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라고 또 밑에 있죠. 이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 시장에
뭐 일자리를 창출해서 뭐 유효 수요를 늘린다든지 뭐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뉴딜 정책 미국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145페이지 이제 보시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좀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라고 되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 장 넘기셔서 14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까지 배웠거든요. 이제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합리적인 선택은 의미가 뭐냐면 거기 써 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자, 편익 이 비용보다 큰 걸 뜻해요. 자, 편익은 거기 나와 있죠.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또는 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대안을 선택했는데 이거를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가치를 뜻해요. 비용이. 그래서 이것과 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일단 개념이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선택받지 못하는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들 중 가장 큰 대안을 뜻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기회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명시적인 비용이 있고요. 이 명시적인 비용, 이 명시적인 비용은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뜻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을 합친 게 기회비용이에요. 암묵적인 비용은 또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 대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대안은 실제로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선택했으면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한 가치를 뜻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할 땐 명시적인 비용, 실제로 지불한 비용, 암묵적 비용,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뜻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실 거, 기회비용을 계산하실 때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거기에 나와 있죠.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의 과정과 한계를 보시면 과정이 어떤지는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 나열하고 평가 기준 설정, 대안 평가, 그리고 선택 및 실행하기가 바로 합리적 선택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있어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게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저축의 역설입니다. 네, 내가 뭐 돈을 벌매 의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만큼을 쓰고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럼 이 돈은 저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축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 해봐요. 그럼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공유지에 만약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공유지라고 하면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매기는데 나에게 이득이 되려면 소에게 풀을 많이 매기는 게 이득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매겼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매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주지에 있는 풀이 다 뜯어먹었어. 그럼 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길 풀이 없는 거죠. 네.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또 타인을 의식해서 바람직한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중에는요, 거기 보시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뭘 소비를 했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너 그거 소비해서 나도 할래. 이게 밴드웨건 효과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스노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밴드웨건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 저거 소비했어? 그럼 난 저거 절대 소비하잖아. 난 너랑 다르거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배불런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배불런 효과다라는 거. 되셨죠?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살짝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관련해서 저축의 역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매몰 비용이랑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영화 제작자 갑은 영화 제작을 진행하던 도중에 고민에 빠졌대요. 지금까지 투자한 제작비가 총 10억이래. 영화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10억이래요. 근데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대. 그래서 앞으로 이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추가로 든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추가로 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봉 이후 예상되는 수입은 10억이래요. 수입 10억. 네. 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갑은 과연 제작을 강행해서 영화를 개봉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화 제작을 그만둬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거 10억. 이후에 추가 2억을 하면 12억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근데 나중에 수입이 10억이래요. 그럼 결국에는 손해가 몇 억이에요? 2억이잖아. 그러면은 영화 제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매몰 비용은 뭐였어요?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뜻하죠. 그럼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투자한 10억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매몰 비용이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 이제 2억을 드린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10억이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8억을 버네. 왜? 매몰 비용 계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들어야죠. 왜? 8억이 이득이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 매몰 비용을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매몰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또는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알아요. 매몰 비용은 절대 계산하면 안 되지. 개념은 아는데 실제로 이게 예시로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되거든. 우리가 그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해봤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또 뭐 타인을 의식한 뭐 비합리한 소비가 있죠. 뭐 밴드웨건, 스노브, 배불런 효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된 내용, 오늘 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그건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이 합리적 선택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요, 예시를 준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이게 매몰 비용인지, 뭐 명시적 비용인지, 암묵적 비용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복습 꼼꼼히 하시고 안녕.